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중세시대 가장 극적이고 살벌했던 정치적 대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명의 왕, 한 명의 교황, 그리고 아주 차가운 눈밭.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두 사람이 대체 어떻게 모든 걸 걸고 맞붙게 된 건지 이 흥미진진한 권력의 체스 게임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1077년 1월로 훅 돌려볼까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세속 통치자, 독일 국왕 하인리히 4세가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성 밖, 그 꽁꽁 얼어붙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관이나 망토요? 그런 건 아예 없어요. 까칠까칠한 참회자의 배움만 걸친 채로요. 왕으로서의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교황 그레고리오 7세에게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힘센 왕이 어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굴욕을 겪게 된 걸까요?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정말 궁금하시죠? 본격적으로 사건의 내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본 그 영화 같은 장면 뒤에는 11세기 중세사회를 굴러가게 했던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정치적 톱니바퀴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두 남자의 단순한 기싸움이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권력 투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팍팍하게 살았는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11세기 초반 독일 인구가 대략 500만 명 정도였는데요. 충격적인 건 평균 기대 수명이 고작 32세였다는 겁니다. 진짜 짧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골에서 주인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농노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에겐 하루하루가 그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는데 그 위에서 소수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 모든 걸 건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왕의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절대 권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철저한 법적 계약에 가까웠죠. 이게 바로 중세의 핵심인 봉건제인데요. 왕이 제후들에게 땅을 떼어주면 제후들은 그 대가로 군사적인 봉사와 함께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충성서약을 바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왕의 힘은 오직 이 충성서약에서만 나오는 거였어요. 이게 끊어지면 왕의 권력도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아슬아슬한 구조였던 거죠. 자, 이 대목에서 교황이 가진 진짜 무시무시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파문이에요. 파문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는 종교적인 벌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왕의 권력 기반 자체를 날려버리는 핵폭탄 같은 거였어요. 교황이 왕을 파문하는 순간 제후들이 왕에게 맹세했던 그 모든 충성서약이 합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거든요. 교황의 말 한마디로 하인리히 4세의 왕권이 말 그대로 싹 삭제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두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죽일 듯이 싸웠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서임권 투쟁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세속 권력의 대표인 하인리히 4세는 지상의 왕국은 내 통치구역이고 내게 충성하는 주교를 임명할 권리도 당연히 나한테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무슨 소리, 주교 임명권에 포함해 기독교 세계 전체의 최고 권위는 오직 교황에게 있다 라고 맞선 거죠. 당시 주교 자리는 엄청난 영지와 돈을 굴리는 알짜배기 요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교를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 제국의 부와 권력이 통째로 넘어가는 거니까 양쪽 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하인리히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 교황이 파문 카드를 확 꺼내듭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독일 제후들이 일제히 교황 편으로 싹 돌아선 겁니다. 제후들은 이 파문을 핑계 삼아 왕에게 아주 무소무시한 최후 통첩을 날리죠. 딱 1년 주겠다. 그 안에 파문 못 풀면 우린 새 왕을 뽑을 거다. 와, 하인리 입장에선 진짜 머리 위에서 1면짜리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압박이었겠죠? 자,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다시 그 춥디 추운 카노사 님바트로 돌아가 보죠. 왕관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던 하인리히는 한겨울에 그 험한 알프스 산맥을 뚫고 교황이 숨어있던 카노사로 달려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냥 찌질한 항복이 아니었어요. 사실 엄청나게 계산된 천재적인 반격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교황의 종교적 의무를 역으로 찌른 거예요.
교황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파문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법적으로 상황을 강제한 거죠. 결국 하인리히는 이 기막힌 수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카노사의 굴욕하면 적에게 엎드리는 최악의 자기 구라를 뜻하는 속담으로 쓰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결과입니다. 하인리히는 그 끔찍한 수치심을 꾹 참고 견뎌냄으로써 권력을 부활시킬 기회를 얻었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적처럼 자신의 왕관을 지켜냈다는 사실,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하인리히의 복수, 제국의 역습입니다. 파문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권력을 되찾은 하인리히 4세에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숨막히는 복수국이 시작됩니다. 1075년에 투쟁이 시작되고 1077년에 카노사에서 엎드렸죠. 그 후 독일로 돌아간 하인리히는 군대를 쫙 끌어모읍니다. 1080년, 그는 자기 자리를 노리던 대리방 루돌프를 전쟁터에서 완전히 박살내고 목숨까지 빼앗아요. 내부의 적을 싹 치워버린 그는 여세를 몰아 바로 로마로 진격합니다. 마침내 1084년 로마를 장악한 하인리히는 자기 입맛에 맞는 새 교황을 세우고 그토록 원하던 황제의 관을 쓰게 됩니다. 그럼 원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7세는 어떻게 됐냐고요? 권력을 다 잃고 살레르노로 쫓겨나서 아주 쓸쓸하게 유배지에서 눈을 감고 맙니다. 완벽한 역전극이었죠. 다음은 보름스 협약, 1122년의 대타협입니다. 하인리히 4세, 개인이 이렇게 엄청난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교회와 국가의 시스템적인 전쟁은 계속됐어요. 그러다 결국 1122년 보름스 협약이라는 역사적인 타협안이 나오면서 갈등이 마무리됩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아주 솔로몬 같았는데요. 주교의 역할을 딱 반으로 쪼갠 겁니다. 종교적 권위를 주는 영적 기능은 온전히 교회가 가져가고 반대로 주교가 관리하는 땅과 정치적 임무 같은 세속적 기능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력을 유지하기로 한 거죠. 이건 단순히 일감을 나눈 걸 넘어서 중세 유럽의 권력 지도를 아주 근본적으로 싹 바꿔버린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무려 900년 전 그 춥디 추운 이탈리아의 눈밭에서 벌어진 왕과 교황의 피말리는 기싸움이 대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정교 분리, 즉 종교와 국가 권력의 분리라는 근대적 원칙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추위에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던 한 국왕의 그 절박한 선택이 현대 세계의 정치적 경계를 형성하는데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거대한 권력 투쟁의 흐름을 짚어보는 해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